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온 북한이 하루 만에 동해상으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아주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잠시 후 만나봅니다. 88 대항호 조업 중에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있어 경북 119 상황실로부터 중앙 119 구조본부 소방 헬기로 환자 이송 요청이 있어 출동 나갔다가 헬기가 이륙한 후 2분 이내 해상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독도 해상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육지로 향하던 소방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7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 추락한 소방 헬기의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해경이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수색 상황과 구조 작업, 세월호 사고 수색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를 밝혔습니다. 이달 교육부의 대입 개편을 앞두고 3부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교육 공정성을 위한 대입제도의 모습을 고민해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무명배우다. 어떻습니까? 내일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서간도 독립운동가 문명씨의 꿈이 방송됩니다. 여기에 배우 강신일 씨가 나레이션을 맡았는데요. 잠깐 연결해보고요. 국민노총각 쉰둥이 가수 김건모가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일주일간의 연애 소식 4부 우리 연애할 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친서 형태의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추가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남북 한미 관계에서 앞으로 주목할 변수는 무엇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네. 자, 부의장님께서는 조의문과 발사체는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일까요? 발사는 그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 상공을 정찰하고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최근 지난 25일 날은 그 B-52라는 전폭기, 그건 핵폭탄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전폭기입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인데 그 두 대가 동해상으로 쭉 한 바퀴 정찰을 돌고 돌아갔죠. 그런 거에 대한 소위 그 반발 내지는 반격 차원에서 미사일 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문과 이 미사일 발사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사건의 출발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예. 그럼 원래 발사체 미사일은 쏠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 걸 그냥 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조문이 아니라 그 장례 기간 중을 좀 피해서 쏜 것을 쐈다고 이제 봐야죠. 그러면 지난번에 그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는데 연속으로 발사하는 그 기술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쐈다가 실패한 것을 이제 다시 또 실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조임을 보낸 거고는 전혀 좀 별개 이 일정 표상으로 움직인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조임은 보낸 다음날 쐈다.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방사포 발사에 항상 참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참관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도 뭐 별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완성도만 보고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는 이제 새로 개발한 것을 보고 이제 이 격려도 하고 현장에서 그랬지만은 이번에는 지난번에 발사했다가 좀 실패한 것들을 몇 개를 다시 보완해서 쏜 거니까 그거는 제대로 됐습니다 하는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죠. 김정인 위원장으로서는. 예. 그 현장에 꼭 갈 필요도 없죠. 뭐. 예. 그 많은 언론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를 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다는데 혹시 부의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그런 측면은 있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5일쯤 백두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 백두산에 갔다 와서는 되게 그동안에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보통이었었는데 예. 이번에도 미국을 향해서 미국 때문에 자기네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주도해가지고 유엔 대북 받고 있는데 그 제재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분노로까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의 힘으로 미국과 결사항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김계관 무선 고문이나 또 김영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서 나오지 않으면은 예.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예. 그 일환으로 말하자면 그 미사일을 또 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셈법은 안 바꾸고 이렇게 정찰기나 띄우고 또는 폭격기나 공중에 띄워가지고 겁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소위 그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미 메시지일 가능성이 예.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죠. 강하다. 예, 알겠습니다. 대남은 아닙니다. 예. 그 실무회담이 결렬됐었는데 지난번 또 다시 실무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가. 지금 북한이 얘기했던 시한 연말 다가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게 좀 미북 간에 북미 간에 물밑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유엔 대표부에서 얘기가 조금은 오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지난 2월 28일보다는 10월 5일 날 미국의 입장이 조금은 진전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북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제 결렬을 시켰는데 예. 결렬 이후에 미국이 셈법을 조금 더 바꿔가지고 북한의 요구에 근접해 온다는 신호가 있어야만 회담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별로 지금 없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뭔지 미국이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 다 알죠. 예. 그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시 과거로 또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과거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예. 금년 신년사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압박과 제재만 계속 한다면 그런다면은 내년부터는 북한이 말이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얘기를 이미 신년사에서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다시 북한은 핵실험도 또 하고 장거리 미사일 ICBM도 쏘고 또 외교적으로 지금 미중 관계 복잡하고 미러 관계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관계를 심화시켜가지고 그 삼각동맹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을 돌파해 나가려고 그러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그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로 미국의 압박을 돌파 내지는 격파하려고 그러는 그런 식의 정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최악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최악이죠. 그 부의장님도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그 10월 5일 스톡홀름 회담이 결렬되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지경으로 자꾸 상황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만 해도 금년 중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릴 수도 있겠다 하는 전망을 했었는데 10월 5일 날 그 스톡홀름 협상이 그야말로 결렬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전망을 하기가 어려웠네요.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회동했을 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전망이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북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일단 뭐 국내 탄핵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선은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를 또 풀려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국내 정치 상황에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국내 정치 상황을 돌파하는 카드로서 북핵 문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쓰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제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판세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언제쯤이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쯤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그런 그 외교를 할 가능성은 있죠. 그게 극적으로 올 연말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 2월이 되면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관계에 그 신경 쓸 이 겨를이 없을 거예요. 국내 전부 다 계속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2월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고 볼 때 연말 안에 북한을 묶어두고 그야말로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묶어둬야만 선거에 불리한 그 국제 정세가 조성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계산은 오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죠.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이번 주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던데 이게 어떻게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 부장관, 미국에는 국무부에 부장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있고 부장관이 있고 뭐 차관이 있고 또 차관보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높아지면은 대통령 직보하는 자리가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폼페이오를 건너뛰어서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보장이 된다면 그 폼페이오가 지휘하는 실무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그런 그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죠. 우리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스티븐 비건한테 힘을 실어줘라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없고 한다면은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셈법과 관련해서 북한의 요구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크게 이렇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고라도 북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죠. 해야죠. 그러니까 그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에이펙 정상회의 그때 아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취소돼 버렸거든요 지금. 지진 때문이죠. 시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시위. 그러나
그러니까 뭐 그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그건 자연스럽기는 한데 만약 꼭 필요하다면은 한미 정상 간에 뭐 통화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금강산 관광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 북쪽에서 페이퍼를 하자. 우리가 만나자 그랬더니 싫다. 그냥 페이퍼를 하자.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북쪽에서. 근데 처음에 자기들이 문서로 하자고 해놓고는 우리가 회담하자고 바로 나오지는 못하죠. 체면이 있는데 몇 번 두드려야 될 거예요. 예.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잖아. 3번 정도까지는 두드려보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저게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그 철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 합의가 안 되면 철거 시작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협의가 아니지. 예. 그러니까 합의의 시간이 문서교환이 됐건 뭐가 됐건 합의의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결국 만나서 얘기하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예. 그러면 남북 간의 회담이 열리는 거고. 예. 또 회담이 시작되면은 저게 그냥 와장창 뜯어낼 수 있는 건물들이 아니에요.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러고 나오는 것도 시간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또 북미 관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급속도로 발전이 되면 이거는 또 그 틈새를 뚫고 남북 간의 당국 차원의 회담이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또 연말 안에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대아산이 북한과 계약이 2050년까지지 않습니까? 간만에 진짜 50년이었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 예, 2050년까지. 그런데 북한 쪽에서 그런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불이행하면 다른 외국에서 북한에 투자를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것을 이용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갈마 지역, 바로 그게 원산 갈마도 그 관광지대를 만들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네 산업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투자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50년 약속을 했던 투자 보장서를 하루아침에 헌 종이짝 버리듯이 버리면은 앞으로 누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건 잘 협의껏 해가지고 앞으로 북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 기업들이 북한 투자를 겁내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남한 기업을 또는 남한 정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온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만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었고요.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2부 영화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 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동진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고요. 청취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5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와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 드립니다. 오늘의 삼행시는 뭘로 할까요? 돈 세탁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가져온 영화가 돈 세탁과 관련된 영화라서 돈 세탁. 예, 알겠습니다.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만들기 힘들까요? 발사체 어떻습니까? 발사체. 예. 그거 괜찮겠네요. 예, 발사체로 합시다. 발사체 삼행시 여러분 많이. 우리 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네. 예. 자, 김상수 평론가 돈 세탁과 관련된 걸 갖고 왔다. 어떤 영화입니까? 시크릿 세탁소. 시크릿 세탁소. 예. 제목이 죽인다. 예.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실제로는 더 런더로맷이죠. 런더로맷. 예, 런더로맷인데 이게 이제 그대로 돈 세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시크릿 세탁소 이런 식으로 아주 센스 있게 바꿨는데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솔직히 말해서 개봉한 영화 지난주에 동진이 형님이 다 하시고 볼 수 있는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넷플릭스 개봉 영화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개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메릴 스트립이 나오고 게리 올드만이 나오고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나오는데 감독이 스티븐 소더버그야. 무조건 봐야지. 예. 그래서 무조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동해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소더버그가 요즘 극장 쪽에서는 잘 안 돼요. 예. 굉장히 개성 있는 영화를 만들긴 하지만 흥행은 잘 안 됩니다. 소더버그가 만든 영화 중엔 체 게바라가 있죠. 예. 3시간 한 반짜리 영화. 제작자로서는 지옥 같은 영화인데 굉장히 역사에 남는 영화들을 극영화로 만들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넷플릭스에서 재미있는 정치적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영화도 굉장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소더버그가 아직 안 죽었구나. 굉장히 감각적이고 또 영화로 할 수 있는 여타의 도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쭉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장면이 거의 롱테이크로 쫙 찍어서 가는데 이제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롱테이크를 굉장히 재미나게 배치를 해가지고 끌어가요. 그래서 한번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영화를 좀 나름대로 나는 영화 좀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고 내용은요. 이제 스토리를 쫓아간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두 남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사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폰세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둘이 로펌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이 로펌을 만든 두 변호사죠. 이 두 변호사가 나레이터예요. 근데 중간에 나레이터도 조금 바뀔 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얘기하죠. 예.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영화야라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속격 효과를. 네, 브레이트의 이론을 고스란히 영화로 구현을 해내죠. 그러면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일단 주인공이 메릴 스트립인데 이 여자가 앨런으로 나오는데 남편 조하고 40주년 기념으로 이제 관광을 가서 뉴욕에 와서 조지 호를 이제 유람선을 타고 건너다가 갑자기 파도가 불어와서 유람선이 뒤집히네? 예. 여기서 21명이나 죽어요. 예. 이건 우리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떠올리죠. 예. 자, 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 막 사람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국가가 안 움직여. 국가가 안 움직이고 모든 걸 다 보험회사나 이런 데가 처리를 하는데 세상에. 보험회사가 가짜야. 사기를 당한 거야, 애초에. 이 선박의 일종의 격리 담당 부장이 선박을 운영하는데 빠듯하다 보니까 조금 싼 보험사를 찾았어. 예.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통화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구나 하는 걸 재보험도 들고 막 해가지고 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보험사에 들었는데 이 보험사가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였던 거예요. 이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 앨런이라고 하는 여자는 난리가 난 거야. 남편이 잃었는데 돈도 못 받게 되고 남편과 평생 꿈으로 생각했던 집이 있어. 라스베가스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집에서 내려다보면은 남편과 만났던 그 골목이 보여요. 그래서 그 골목에서 손자들하고 그 골목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진짜 짠하거든요. 근데 그 집을 강제로 또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이 여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요 스토리를 쫓아가다가 나쁜 변호사들의 정체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넷플릭스 제작한 영화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 그 일반 상영관에 개봉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뭐 문제라고까지는 아니고 넷플릭스 요즘 많이 보니까 그리고 아직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한 달 무료니까 가입하시면 영화 보고 탈퇴하면 되시죠. 맞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거. 요새는 넷플릭스의 지명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김성수 평론가처럼 넷플릭스 영화를 간간히 소개하는 게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금융자본주의가 정말 갈 때까지 갔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사람의 예컨대 생명이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수가 중요하고. 이거는 근데 현실 그대로를 영화라는 형태로 구현해 놓았는데 재현처럼 구현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코미디인 게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이들이 하는 그런 짓들이 전부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제로 벌이고 있고 이 일이 사실이에요. 이 모사크 폰사카라고 하는 회사가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하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존 도라고 하는 그 한 해커가 이 모사크 폰사카라고 하는 로펌을 해킹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앤장 정도 되겠죠? 그런 데를 해킹해가지고 그 안에 21만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던 사람들을 다 까버려 버린 거예요. 여기에 성룡도 있었고요. 메시도 있었고요. 뭐 엠마 왓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 왓슨까지? 엠마 왓슨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195명이 있었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 누구예요?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검찰은 이런 수사 안 하죠? 김성수 씨가 왜 그걸 못 파헤치죠? 그러니까 왜 이거 검찰이 수사를 안 하죠? 왜 그냥 넘어가? 왜 그러냐면 검찰이 이런 걸 덮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다. 누군가를 죽이라는 방식으로 명성을 얻고 이런 걸 덮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다. PD 수첩이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검사는 돈을 벌었겠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면은 바로 검찰이 이 금융 사기와 결탁돼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돈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넷플릭스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시크릿 세탁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크릿 세탁소 소개를 마무리하고 발사체. 운 띄워주세요. 발로 정치하지 마세요. 사람과 국민이 먼저입니다. 체감 행복지수 국민의 권리. 좋다. 좋습니까? 잘한다. 2397님 당첨되셨고요. 또 하나 갑시다. 발칙하고 독특해. 사고력이 필요한 체계적인 영화 돈세탁. 이것도 괜찮은데. 그래요? 돈세탁 이거 보셨네. 이거 보셨나봐. 진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영화입니다. 자신 발랄한 목소리.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아세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사르르 녹는 그 목소리. 최고의 라디오 진행자 이동형. 체가 문제예요. 귀엽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귀엽다고 얘기하죠? 이런 애교체를 쓰시는 분은 싫어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그래요? 취향이 바뀌셨네 그동안. 하나 더 갑시다. 자, 발표했어요. 당첨됐다고요. 사랑하는 94.5 영원히 청취하겠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예매권 기다렸는데 체념해야 하나요? 2달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 2달은 기본입니다. 그렇지 2달 정도. 2달 기본이에요. 넉 달 좀 기다리셔야 갑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PD님께서 굉장히 게으르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2397님하고, 아까 체계적인 영화 돈 세탁 드릴까요? 좋습니다. 0204님. 최고의 라디오 그거 안 됩니까? 본인도 지금 밀기가 좀 괜찮아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 발음이 비슷하네. 체육고등학교요? 최고. 나머지 세 분은 오동진 평론가 영화 소개한 뒤에, 추첨하겠습니다. 오동진 평론가 영화 뭡니까? 자, 요것도 넷플릭스 영화죠, 사실은. 그런데 요거는 극장 개봉했죠. 그래요? 그래서 극장 개봉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좀 불이익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니까 극장은 아무래도 많이 안 가시는 것 같고요. 많이 열지도 않았죠. 부산 영화제 때
이 주연 배우 때문에 영화의 전당이 약 한 3,500명에서 4,000명 들어가거든요. 예. 꽉 찼어요. 그러니까 부산영화제 때도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극장 개봉에서는 좀 손해를 본 작품 더 킹 헨리 5세입니다. 티모시 살라메가 왔었고요. 한국에 조엘 에저튼도 왔었고요. 데이빗 미쇼라는 감독도 왔었죠. 네. 영국의 왕조 중에서 랭카스터 왕조 때가 헨리 5세거든요. 그렇죠. 이 왕조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랭카스터, 요크 왕조, 튜더 왕조, 스튜어트 왕조, 하노버 이렇게 이어지죠. 예. 네. 지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윈저. 그러니까 쭉 그 영국 왕조의 계보가 굉장히 복잡한데 근세 시대 때가 랭카스터입니다. 이때가 1300년대에서 1400년대고 이때가 영국이 쉽게 말해서 잉글랜드가 굉장히 분열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코틀랜드나 등등에서 계속 반란이 있었고 이 영국을 어떻게 중앙집권적 체제로 만들고 분열된 왕국을 통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구사할 수 있는 왕의 등장이겠죠. 그게 그렇죠. 바로 헨리 5세입니다. 맞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세조? 그렇죠. 예. 네. 날카로워. 네. 예. 그 정도쯤이겠죠. 그래서 헨리 5세가 그 영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또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 꼭 하고 싶어 해요. 예. 예전에 케네스 브레나가 또 했죠. 케네스 브레나의 헨리 5세는 이 발성과 대사를 세익스피어식으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그랬단 말이더냐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지금 이번에 그 티모시 살라메의 그 헨리 5세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전에는 로렌스 올리비에가 헨리 5세 역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유명 배우, 유명 감독이라면 이 헨리 5세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헨리 5세를 그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럴까? 현재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 그 캐릭터이자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세상이 분열돼 있고 통합의 가능성들을 좀 찾아보고자 한다면 그런 강력한 지도력과 또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어떤 대중의 어떤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면 이런 영화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번 역시 더 킹 헨리 5세라는 작품입니다. 사회가 분열되고 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렇죠.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원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100년 전쟁을 했는데요. 요거 끝낸 인물이 바로 헨리 5세죠. 예. 프랑스하고의 전쟁에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로 이전투구라는 그 사자성어가 생각날 만큼 그 진흙밭에서의 그 전투 장면, 싸움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영화고요. 아마 그런 측면들이 조금 뭐랄까 좀 잔혹하다는 느낌 때문에 헨리 5세를 그리는 영화들은 대부분 표현 수위가 좀 높습니다. 전투 장면이 좀 세서요. 그래서 연령별 등급도 좀 높고 이번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이유는 전쟁신, 전투신이 너무 강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당 1400년대의 영국 왕실 그리고 영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미건조하고요. 예. 그리고 무미건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살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치판, 그러니까 국제 정치판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어떤 부분도 있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측면들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또 정치평론가로도 활동하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문화평론가지만 이제 전공한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거라서. 예. 정치평론가가 본 헨리 5세 어떻습니까? 아니 작품 자체는 그 제가 여러 번 뭐 연극으로도 봤고 뭐 했는데 이 영화는 못 봤어요. 아직. 티모시 살라메가 나오는 걸 못 봤어요. 부산국제영화제도 못 갔고. 그럼 뭐 희곡이나 또 다른 소설이나 또 다른 영화로도 그려졌으니까. 그 헨리 5세의 모습. 일단 굉장히 양가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내에서는 영웅이고 그렇죠. 프랑스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까지도 자기가 딱 획득한 그 정도의 대단한 왕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잔혹하고 그야말로 학살의 군주고요. 예. 프랑스가 실제로 양민을 2,000명이 넘게 학살을 했어요. 아젠크루 전투가 이제 프랑스하고 거의 100년 전쟁을 끝낸 전투인데 그 아젠크루 전투가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이후에 서양화를 통해서도 이제 뭐 많이 묘사됐을 정도로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헨리 호세는 그 참혹함을 딛고 일어나서 왕권을 획득한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늘 헨리 5세를 평가를 할 때 그런 양가적인 그런 평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매력을 더 느껴서 배우들이 도전해보고 싶은. 자, 근데 이제 티모시 살라메의 이번 영화가 인기를 모았던 이유는 가장 근접한 캐릭터에 뭐냐면 그 당시 헨리 5세가 프랑스하고 전쟁을 벌였을 때가 20몇 살이에요. 맞아요. 26살. 어렸을 때죠. 네, 그러니까 티모시 살라메가 지금 그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대 그런 모습, 외모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하게 캐릭터라이징을 한 거죠. 그래서 하지만 가장 근접한 헨리 5세를 그려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영화가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킹 헨리 5세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지금 개봉관에서 내려갔습니다만은 넷플릭스 통해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아직 완전히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한두 군데 있습니다. 네. 나머지 세 분 추첨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갑시다. 발본색원 해야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체질을 변화시켜야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좀 재미는 없다. 예. 그러나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필요한 얘기죠. 네. 자, 1158님. 재미 좀 입수시다. 예. 재미는 없었습니다만 당첨되셨고요. 예. 자, 3363님 갑시다. 발그레 물든 단풍. 사진 한 컷 건지려다 감기에 콜록콜록. 체력 바닥났네요. 이 작가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 재치 있으신 재치 있으십니까? 예. 발그레 좋다. 예. 자, 3363님도 당첨되셨고. 자, 나머지 한 자리 남았습니다. 이제 후보 몇 개를 제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에 땀나도록 일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체력이 따르는 한 진심으로 국민을 섬깁니다. 이런 국회의원 어디 없나요? 후보. 있습니다. 있기는. 네. 후보. 네. 자, 또 하나 갈까요? 발가벗은 대통령으로 사람들 마음 얻으려는 당신들 체감해보세요. 민심을. 오케이. 오늘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발가벗겼죠, 한번. 예. 그걸 비판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한 사람 줘야 돼요, 지금? 한 사람 줘야 됩니다. 이분 괜찮은데요? 예. 자, 그러면 좁힙시다. 예. 발그레 물드는 단풍 그분을 드릴까요? 발가벗은 대통령 드릴까요? 예. 발그레 줍시다. 네, 가을인데. 가을이네. 3363님 당첨되었습니다. 자, 5분 저희가 추첨했죠. 당첨되신 5분은 샵 0945원, 우물정 0945원으로 다시 한번 영화 티켓 받을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빠르면 석 달, 늦으면 넉 달 뒤에 좀 일찍 주세요, 피디님. 예, 밖에서 굉장히 광분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것도 뉴미디어죠. 넷플릭스 왓챠 플레이어. 뉴미디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뉴미디어죠. 우리가 뭐 뉴미디어가 나온다고 해서 올드미디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혹은 TV가 처음 나왔을 때 신문과 뭐 라디오가 없어지다 했는데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디오는 새로운 미디어와 계속 새롭게 결합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뭐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예. 여러분들 올드 미디어든 뉴미디어든 많이 또 문화를 사랑하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독도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119 소방헬기가 이륙 2분 만에 바다로 추락해 7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접하셨을 겁니다.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엔 추락 소방헬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색 경험이 있는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 연결해서 구조 방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후에 소방 헬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걸로 수색 당국이 전해왔는데요. 해경 잠수 요원들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동해이기 때문에 시야 문제는 별로 없을까요? 그래도 태양광이 이제 30m, 뭐 60m 이렇게 들어가야 되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조건 좋지 않고. 예, 그다음에, 예. 그 동해이기 때문에 또 그 수심이 굉장히 깊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일반 지금 에어다이빙은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혼합기체를 사용해서 수중 수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수사들이 투입돼서 구조 작업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그리고 헬기 인양은 그 다음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인명부터 우선 수색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인양으로 가겠죠. 예. 지금 사고 해역에 심해 잠수대원을 포함해 잠수사 84명이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인력은 충분한 겁니까? 네, 뭐 현재로 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기상이 이제 조건이 좀 받쳐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 희망을 갖는데 기상 악화만 안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 현재 기상은 뭐 어느 정도 파고는 있지만은 수색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둠이 깊어져도 계속 수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야간에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뭐 그렇게 지금 시급성을 가지고 또 수색 요원들의 어떤 안전을 우리가 담보지 않고 좀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 수색은 좀 해상 수색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수중은 조금 지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해양 수색은 계속해서 추락 그 시점부터 계속 있었을 텐데 지금 뭐 사체 항구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만 지금 전해진 상태입니다. 예. 그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실종자들이 헬기 안에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분들이 그 헬기 안에 계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안 그렇으면 지금 시간대가 이미 지금 해상으로 떠오르거나 일부 어떤 유리품 같은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떠나갔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동체가 원형 자체는 아니겠지만은 예. 낮은 고도를 날다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두동강 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기체 안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헬기가 이륙한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서 추락했다. 물론 뭐 수색 구조 작업이 완료돼야 사고 원인이 명확히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상인데 기상은 이미 이륙 허가를 받고 독도까지 왔고 독도에서 다시 이륙을 했기 때문에 기상이 작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기체 이람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정 이제 이끼가 아니고 회전 이끼이기 때문에 동력 전달 계통에서 이상이 생기면은 곧바로 추락하는 그런 헬기거든요. 헬기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무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좋은 소식을 좀 기다려 보죠.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정시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한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교육부의 방안은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쟁점은 정시 확대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되면 공교육이 붕괴된다. 강남 고소득층에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정시 확대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소 이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현입니다. 예. 우리 지금 30대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난 익은 이름일 테고. 네. 요즘엔 뭐 직접
학생들 가르치나 이건 안 하시죠? 네네. 예. 지금 뭐 제가 5년 정도 됐습니다. 예. 안 하신 떠난 지. 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스타 강사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자, 우리 이제 입시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현재 정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시 비중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계속 줄어들어 와서요. 지금은 20%대 초반까지 정시 비중이 떨어져 있고 수시가 70% 중반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예. 정시 비중은 굉장히 이제 낮아진 셈인 거죠. 예. 네. 그 수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뭐 복합적이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주요 대학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가 선점해야 된다. 예. 이런 경쟁이 수시 이렇게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빨리 들어와라 이거군요. 그렇죠. 빨리 수시 합격을 시켜놓으면 정시엔 다른 데 지원할 수 없거든요. 예. 선점 효과가 생기는 거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지금 정부까지 수시를 확대하라는 걸 지원하는 장려하는 정책을 취해온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학력고사, 네. 그 다음에 수능만 보는 세대, 네.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은 오히려 쉬웠어요. 학력고사나 수능 때는 점수 보고 몇 점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학 가면 되는데 이런 제도가 좀 사라지면서 수시를 넣고 뭐 입학사정관 제도라든가 학생부 전형 제도라든가 이걸 처음에 도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가장 큰 취지는 다양한 인재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인재의 다양성에 관한 취지가 출발점의 취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만 해서 대학 들어간 이건 아니고 그렇죠. 예, 다양성을 좀 살려서 예. 암기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성적이 높은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능과 특기나 적성이 있는 친구들도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만들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였었던 거죠. 예. 그런데 뭐 이 조국 전국을 거치면서 이게 돈 많은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또 정보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제들이 혜택받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약자들의 자식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불합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정시를 좀 더 늘리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취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 문제는 성적이 아닌 다양한 재능이나 능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기록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서류에 표현되는 활동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학생부에 표현된 활동 기록이 됐던 자기소개서에다가 써놓은 기록이 됐던 이제 그런 기록을 봐야지 성적 외에 다양한 재능들을 알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 기록이라는 게 학생이나 교사가 써주는 주관적인 기록이라는 것이고요. 그 기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 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으면 아주 풍부한 기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학교에 다니냐에 따라 또 기록이 달라집니다. 예. 자사고나 특목고 같이 부유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굉장히 풍부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기록이 굉장히 빈약해지게 되는 거죠. 학교 내에서의 위치도 기록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전교권 안에 들어야지 기록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전교권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아예 소외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 들러리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기록의 주관성도 문제가 되고 기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 이런 문제제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뒤에 그 얘기를 잠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록의 주관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더해서 대학은 그 기록을 보고 학생을 뽑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보고 어떻게 뽑는지가 아주 불투명. 소위 대학에서는 그걸 정성평가이겠다고 말하고 종합평가 이것저것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합격한 학생도 내가 왜 합격한 건지 떨어진 학생도 내가 왜 떨어진 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보통 깜깜의 전형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까지 결합되니까 대학 입시에 대한 불신들이 아주 심각해진 상태에 오게 되고 착감의 사태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 정시 확대를 언급한 이유도 지금의 제도는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거고요. 또 그런 여론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특히 정교조에서는 정시 확대하면 안 된다. 오히려 불공정을 키운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정시를 확대하면 불공정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정시를 확대하면 안 된다는 이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불공정이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십니까? 그 측면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공정 불공정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 대다수가 정시를 지지하고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나 20, 30대는 뭐 70% 이상이 지지하는 결과로 나왔는데 왜 국민 대다수가 정시가 공정하다고 말하는 걸까를 이제 짚어보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학교나 학교 내 위치가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소외된 친구들은 접근 자체가 어려운 거죠. 부모를 좋은 부모 만나서 활동 기록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기록 가지고 대학에 합격하는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기록을 학생이 만든 게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거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시가 공정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정시는 수능시험을 보는 건데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배경으로 문제를 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수업은 모든 고등학교 다 합니다. 교과서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죠. 수능 기출문제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수능 참고서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시험을 누가 보냐면 학생이 보죠. 학생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대신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교조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00만 원짜리 과외하는 애하고 과외를 못하는 애가 수능시험 보는 게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짜리 과외를 시키더라도 공부는 학생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학생이 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이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학생이 공부하고 학생이 시험 봐야 된다는 것 자체 학생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뛴 결과 가지고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의식들을 잘 못 보시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정시가 더 불공정하지 않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얘기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방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뭐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도 훨씬 적게 예를 들면 이현수님 같은 분이 계신지도 몰랐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도 그렇고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선상에서 정시라고 하더라도 출발했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정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보의 차이가 대학 입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정보 격차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정시일 때도 정보 격차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정시는 그나마 교과서 똑같고 기출문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잡하고 다양한 입시를 하게 되면 정보 격차 문제는 말할 수 없이 더 커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가장 단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이런 거예요. 대학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옛날에 그냥 수능 성적만 가지고 대학에 가거나 학력고사로 대학 갔던 분들은 부모님이 대학 가서 설명회를 들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 설명회 부모들이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학 설명회 듣고 알아먹냐?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사교육업체 설명회 가서 또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백업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는 입시. 이게 복잡해진 입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정보 격차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100% 정시로 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정시 확대 찬성한다. 다만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황금 배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뭐 대통령님 말씀 이후에 정부에서도 그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작년에 공론화 결과로 이제 도출됐던 것이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장께서는 뒤에 말씀하시기를 공론화 결과로 볼 때 산술 평균 내면 39점 몇 프로 정도가 정시 비율로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실제 공론화 결과 자체를 놓고 보면 공론화 결과에서 최대 득표를 얻은 것이 이란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안이 뭐였냐면 정시 45% 이상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교육부가 얼버무리면서 작년에 30% 이상 권고로 이제 미봉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 상태에서 정시 확대를 말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30%보다 훨씬 높아져야 될 거고요. 저는 한 45%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일괄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한테 정시 45% 이상
이렇게 요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고 특히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정시에서 학생 선발의 경쟁력이 좀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로 45%를 뽑아라 그러면 아주 난감한 사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걸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학중의 비율이 아주 높은 학교들은 지방 대학들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회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들인데 그렇겠죠. 예. 지방 대학들한테 45% 이상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부담 문제를 잘 알고 계셔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정시 비율 높이는 것에 부담을 덜 가지면서 학중의 비율을 낮추고 주요 대학의 정시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전 심하게 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예. 하고 아마 그런 답이 찾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교육 문제 쉽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김경숙님께서 그냥 대학 다 들여보내고 졸업을 어렵게 합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이름 없는 TV님께서 수능 점수야말로 학원빨, 가외빨이라는 엄마들 얘기가 많습니다. 고슴도치님께서 정시 늘린다고 공정해질까요? 돈 많으면 쪽집게 가외받을 거고 오히려 수시를 손봐서 공정하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 동님께서는 입시 제도를 손볼 게 아니라 대학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작가준님께서 방향은 입학사정관제가 맞다고 봅니다. 의식이 따라가지 못할 뿐. 카페 5번 출근이 무조건 대학 가려는 풍토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대학 네이밍으로 지원하는 것 이런 의견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의견도 지금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 모든 학생들, 모든 학부모들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 테고요. 네. 얼마만큼 그 잡음을 줄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의 수능시험, 과거의 학력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답을 내는 거란 말이죠. 네. 이걸 좀 벗어날 수 없냐. 뭐 논술 중심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고를 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불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불가능하지 않을 거고 예. 저는 뭐 객관식 시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예. 근데 이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할 시간은 별로 없겠지만 객관식 시험은 무조건 나쁜 거다. 사실은 이 생각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갈 때 보는 시험 중에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70문항이 객관식이고 논술은 2문항입니다. 미국의 SAT라는 시험이 있죠. 에세이를 빼면 다 객관식입니다. 핀란드 얘기를 좋아하시니까요.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핀란드 시험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핀란드에서는 우리나라 수능 같은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 있고 그건 주관식 논술식입니다. 이 성적은 변별력이 없어서 대학별 고사를 봅니다. 따로. 핀란드에서 경쟁력이 높은 학과가 의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이런데 경제 경영 본고사 문제를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그 본고사 문제가 40문항인데 30문항이 사지선답니다. 예. 그리고 10문항은 OX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객관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객관식 그러면 이런 편견이 있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그러나 객관식의 한계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 가지고는 아이들의 깊이 있는 사고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깊이 있는 응용 능력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 객관식 시험에 맞춘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수업의 질도 깊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능이 주관식 논술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라면 저는 100% 동의하고요. 다만 논술식 수능을 도입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비판적 읽기 수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런 수업이 없습니다. 비판적 글쓰기 수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과목에 대해서 논술 문제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수업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논술식 수능을 도입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면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하면은 아마 반대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객관식 문제풀이의 수능의 한계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엉뚱하게 무슨 얘기를 해왔냐면 동아리 활동 뭐 했냐? 봉사활동 몇 시간 했냐? 엄마가 관련 있는 로펌에 가서 인턴 얼마나 했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자고 만들었고 그것의 전형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런 부작용이 커진 것이다. 논술식 수능 도입은 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술 전 과목에 도입을 안 하더라도 필요한 과목에만 도입을 학생들이 자기가 또 선택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거. 자, 이 학종의 불공정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자소서, 추천서,
이런 거는 좀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거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교육부가 지난 10년 동안 다듬어 왔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예컨대 뭐 공인호 학성적 빼라. 예. 외부 수상 실적 빼라. 예. 외부 경시대에 참여 빼라. 이것저것 빼라. 이거 글자 수 줄여라. 저거 글자 수 줄여라. 최근에 와서는 그 마지막 버전이 비교과를 다 빼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다 빼겠다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남습니다. 본질이 뭐냐면 여전히 서류에 주관적인 기록이 중심으로 담겨질 수밖에 없고 그 주관적인 기록으로 정성평가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이 만약에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 측면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라면 지금은 정부가 할 일이 뭐냐면 대학에서의 전형과정, 대학에서의 평가과정, 그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가이드를 줄 필요가 있다. 예. 이 정책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요. 대학에서 뭐 하는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 모든 학생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지금 잘 모르실 예. 거예요. 일반인들 잘 모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의심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류를 지원한 학생들의 서류가 모두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가이드를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학사정관이 한 사람 평가할 때 서류 평가할 때 최소한 3명 이상이 복수로 평가하게 하는 걸 의무화시켜야 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입학사정관 한 명이 평가해서 가거나 뭐 그렇겠죠. 이거로 합불이 결정돼 예. 이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법제화시키고 의무화시켜야 된다는 건 실제로 수많은 대학들이 복수의 3명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입학사정관의 독립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의 전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되는데 대학의 이 프로세스만 투명하고 공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학종의 부작용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의 대안을 정부가 지금은 내놔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워낙 좀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모든 사안을 그냥 각 대학교에 맡기면 어떻겠느냐. 각 대학이 알아서 하게끔. 전형 방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예. 지금은 뭐 거의 대학이 알아서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대학 입시에 관한 한 대학한테 거의 전적인 잘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저 얘기하는 것에 대학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에 그렇게 맡겨왔더니 그 불투명성, 불공정성의 문제 이렇게 심해진 거거든요. 예.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되는 가치지만 그 대학의 자율성의 이름으로 대학이 아무나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율성은 존중돼야 되지만 그 안에서 전형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해서 문제가 제기될 때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의무. 예. 이거 해야 될 일이라고 예. 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입시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냐.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 바꿀 때마다 입시 제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말을 저는 선생으로만 살아왔는데 공교육 예. 선생부터 시작해서 사교육 강사에게까지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말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교육부에 바라는 것도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급변하는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육당국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예. 그리고 현실에서 문제를 찾아내야 되고 현실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교육적인 이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겠죠. 예. 교육적인 이념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그런 교육적인 이상과 이념이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념에서부터 연역적으로 추론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추론된 문제 가지고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이라는 게 제가 표현한 대로 말하면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주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 적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현실 적합성 떨어지는 거 가지고 교육정책을 내놓으니까
그 정책이 당장 반발에 부딪히고 반발에 부딪히면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서 이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짧게 좀 답변해주세요. 네네네. 우리가 흔히 경쟁교육, 평등교육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는 경쟁교육을 해왔고 그것 때문에 산업화를 이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평등교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선행학습 같은 거 없애고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쟁과 평등 구도로 갔었을 때 대답은 뭐 당연히 평등지향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에 대답할 수 있는데 이게 낭만적이면 안 되는 것이 정해진 정원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거기에 경쟁하지 말라 그럴 수 없고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경쟁을 눈 가리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쟁은 공정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성적이 높든 낮든 인간적인 대접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갔던 대학에 가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의 평등적 접근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걸 눈 가리기 위한 평등 얘기라는 거라면 이런 얘기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우리 연예할까요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하진 테나시아 기자,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블랙머니 언론 시사회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 블랙머니에 출연하는 배우 중 한 분 강신일 씨. 강신일 씨가 우리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서간도 독립운동가 무명 씨의 꿈 나레이션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나레이션을 했던 배우 강신일 씨 전화 연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됐습니까?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 네. 예, 전화 연결해서 고맙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강신일입니다. 예. 자, 역사 다큐멘터리 처음 이렇게 제안 받았을 때 어떤 승낙을 하셨습니까?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네. 일단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 서간도 독립운동가 무명 씨의 꿈이라는 제목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는 종종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나레이션을 하면서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랄까 있습니까?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가슴에 와닿은 건 민초들의 독립운동 그 과정을 추적하는 거였고요. 예. 그 중간에 서간도 신흥무관학교로 찾아가는 길인데 그 옛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 지금은 옥수수밭으로 남아 있는 그 현장이 방송됐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예. 그리고 압록강 건너편을 지나갈 때 그 강 건너 북쪽에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다가 넘어졌어요. 예. 그 사람에게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통일합시다라고 이쪽에서 외쳤는데 그 강 건너 저 멀리서 희미하게 한마디 외치는데 저 말도 통일합시다가 아닐까 이렇게 아득히 들려오는 그 소리 장면이 좀 가슴에 남았습니다. 예.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고 신흥문화가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사실 우리 후손들의 몫인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아마 강신일 씨도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고요. 네. 자, 다큐멘터리 나레이터로서 청취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역사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공이 갖고 있겠지만, 이번 작품을 하면서 100여 년 전에 나라를 빼앗긴 그 시절에 조국이 아닌
저 멀리 바람 차가운 서간도라는 곳으로 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관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학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했던 그 이름 없는 독립의병들을 생각하면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가슴도 먹먹하고 100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그 꿈이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현실이 아직도 완벽한 독립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블랙머니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블랙머니 홍보도 한번 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다 잊혀졌을 텐데 2011년인가요? 이제 하나은행 매각한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금융 스캔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고 경쾌하고 재미있습니다. 많이들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강신일 씨였고요. 자, 강신일 씨가 나레이트를 맡은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서간도 독립운동가 무명 씨의 꿈, 내일 오후 3시 94.5 YTN 라디오로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 좀 들었는데 PD분하고 작가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좀 밤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면 PD님하고 작가님이 너무 이제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울고 있었다. 그걸 후문이 들리는데 뭐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 라디오 제작한 사람이 우리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제작진이거든요. 네. 저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전혀 없다가 저를 만나고 나서 역사 독립운동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자, 아까 작작 얘기했습니다. 블랙머니 언론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출연했던 강신일 씨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요? 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등 이른바 론스타 스캔들이었죠. 그걸 가지고 만든 건데 흔히 먹튀 이런 표현 썼었죠. 그렇죠. 먹튀로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사실 실제와 얼마나 가깝게 이렇게 만드냐라기보다 조금 더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개인의 의사를 좀 표현을 했습니다. 감독님이. 정지영 감독이네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루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번에 개봉 시점과 맞물려서 이 검찰 개혁 등 이 사회적 화두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묘하게 이 상황들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좀 마음적으로 한편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관객들이 관심을 가져서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요계로 갑시다. 반가운 얼굴이 돌아왔다. 언니 걸그룹 부하걸이 컴백했는데 김하진 기자 다녀왔다고요? 네, 부하걸이 오랜만에 새 음반을 발표해서 음감회를 열었어요. 4년 만에 새 음반이어서 음악 팬들도 물론이고 또 가요계 업계 사람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요 대본에 김하진 기자님 이 작가한테 부하걸이 어떤 약자인지 아냐고 한번 물어봐 주셔야 돼 있잖아요. 네. 부하걸이 브라운 아이드 걸 아닙니까? 맞아요. 그 바로 위에 대본에 써있어요. 그거 써있는데. 네, 새 음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새 음반 제목이 리바이브라는 음반 제목이고요. 사실 이번 음반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굉장히 사랑받았던 인기곡을 브라운 아이드 걸스, 부하걸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좀 재해석한 리메이크 음반입니다. 네.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4년간의 공백이 있었죠. 왜 이렇게 길게 됐을까요? 사실 음감회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인 씨가 이렇게 좀 고백을 하듯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공백이 길어졌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가인 씨가 이전에 불안장애 또 불면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한 번도 데뷔 후에 쉬어본 적이 없어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서 좀 이렇게 공백기가 길어졌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그 카메라가 딱 한 대 있다가 오늘부터 4대를 설치해서 다양하게 우리 나오시는 패널분들 여러분들도 비춰주고 있거든요. 비춰주고 있는데 댓글로 이정희님께서
김하진 기자님 이렇게 이뻤습니까? 성우님께서 김하진 기자 아이즈원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조율이 닮았습니다. 제가 지금 옆으로 영상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화면 잘 나오고 있어요. 아니, 원래 이쁘신데 화면도 지금 굉장히 조명이 잘 받고 있어요. 어디서 지금. 네. 감사합니다. 김하진 기자의 외모를 보실 분들은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후의 가수 유재하 씨. 네. 오늘은 11월 1일인데. 그쵸. 11월 첫날이면 자연스레 소환되는 뮤지션. 그쵸. 유재하 씨와 김현식 씨. 예. 네. 두 분 다 이제 기일이 11월 1일입니다. 각각 유재하 씨 같은 경우는 32주기, 그리고 김현식 같은 경우는 29주기를 맞았죠. 예. 두 사람이 함께 음악을 같이 했던 적도 있다고요? 네, 1986년도에 유재하 씨가 김현식의 백밴드였던 김현식 씨의 백밴드였던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건반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 같이 있었던 분들이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김종진, 전태관. 그렇죠. 예. 전태관 씨도 돌아가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네. 근데 유재하 씨가 거기서 나오면서 1집 음반을 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데뷔작이자 유작이 됐는데 네. 곡이 들어있는 모든 노래가 다 좋아요. 엄청 좋죠. 네. 대단합니다. 비 오는 날 들어도 좋은 노래 있고, 날이 맑았을 때 들어도 좋은 노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살인의 추억에 또 OST로 쓰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김하진 기자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아무래도 그 음반이 명반으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서. 리메이크 또 계속 했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되면 라디오를 들으면 꼭 나오는 노래여서 줄곧 듣고 자라왔습니다. 예.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우울한 편지, 지난날, 가려진 길,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좋았죠. 김장 캐스터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이 중에서 좀 우울한 편지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래. 비 오는 날 들으면 또. 비 오는 날 막걸리와 함께. 네,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거죠. 그렇죠. 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만약 두 사람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우리 음악계가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유재하 씨가 지금 유재하 씨가 키운 건 아니지만 유재하 씨가 돌아가고 나서 키워를 통해서 나온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있고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계셨다면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뮤지컬도 열린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목이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뮤지컬인데 고 김현식 씨, 유재하 씨, 김광석 씨의 이 주옥 같은 명곡을 소재로 한 주크박스 창작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11월 1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개막을 해서 내년 1월 5일까지 대학로 예그린 시어터에서 장기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간혹 이렇게 노래를 가지고 하는 공연들이 재미있을까 하는데 오히려 노래만 갖고 하기 때문에 지루함이 없이 훨씬 더 재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끝나고 나서 무조건 이 노래 부르면서 집에 가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핫한,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네. 가수 김건모 씨 결혼 발표. 정말 결혼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결혼 소식을 전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고 예비 신부 또 예비 신부의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답니까 두 분은? 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는 지인들이 좀 겹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됐고 올 5월부터 우연한 계기로 만나서 좀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결혼 후 계획은 어떻답니까? 우선 결혼을 하고 나면 김건모 씨가 꿈꾸던 결혼 후 생활이 좀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고 또 음악적으로 예비 신부가 피아니스트거든요. 그래서 같이 치과 버스를 빌려서 미용 버스를 빌려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음악을 전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기자 얘기대로 김건모 씨의 예비 신부 집안이 다들 유명인들이라고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아버님 같은 경우가 작곡가 장욱조 씨고요. 장욱조 씨. 네, 그리고 오빠가 장희웅이라는 배우 겸 지금 프로 볼링을 하고 있는 볼러인 장희웅이라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실검에 아버지 그리고 오빠 그 본인까지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었어요. 실검에 1, 2, 3위로. 그럼 음악가 집안이네요. 그렇죠. 아버지 작곡가, 딸은 피아니스트. 오빠는 이제 연기자인데 어쨌든 그 예술가의 집안이라 볼 수 있겠죠. 네. 그 장욱조 씨가 조용필의 상처, 최진희 씨의 꼬마 인형,
예, 방주연 씨의 기다리게 해놓고 유미리 씨의 내 젊음의 빛노. 엄청난 곡들을 작곡하셨네. 네, 저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많은 작곡을 하시고 지금은 목사님으로 네, 음악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혼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